안녕하세요. 무담보 채권 추심 진행하겠습니다. 배당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경우 남아있는 미배당 금액은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이 되죠.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된 채권을 즉 잔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받아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배당일에 부기문 환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기문 환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거를 샘플로다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들어가면 파일 다운받는 게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고요. 참고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담보 부실채권이란 NPL이란 무담보고 NPL이란 원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처음부터 시인용으로 취급하였거나 저당권, 담보물권을 처분하였음에도 미회수된 채권이 남아있어 채무관계인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해야 될 부실채권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 담보 없이 차용해준 채권이죠. 근데 우리 회원님께서는 여기에 범주에 들어가는 순수 무담보 채권이 아니라 우리 회원님은 전환 무담보 채권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또 필요한 것이 전환 무담보 채권이고요. 전환보 무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 최고액이 담보 가치를 넘어버린 상태의 채권을 말하죠. 순수 무담보 채권과 전환 무담보 채권이 다른 것은 채권의 성격이 틀림으로 채권 추심의 시작과 순서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환 무담보 채권 추심의 첫 번째 시작은 잔존 채권에 남아있는 채권의 추심을 알리는 채무자에게 추심을 알리는 등기 발송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죠. 내용 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지는 다를 가능성, 변동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내용 증명이 승달이 되면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거고, 만약에 반송이 되면 현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되죠. 일단은 채무자가 연락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일단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다행히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으면 거주지에 누군가가 거주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 배우자가 받았건 자식이 받았건 본인이 받았건 일단 내용 증명을 받으면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반송이 됐을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현 주소지를 찾는 그 방법을 다음 과정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채무자의 초본을 연락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으로 인해서 주소 변경, 보존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본되는 방법으로는 반송된 내용 증명과 채권 원인 증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송된 내용 증명은 가지고 갔는데 채권 원인 증서에서 담당자로부터 적용되는 서류를 띄워주는 초본을 띄워주는 그 내용이 그 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띄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차용증이라고 한다면 대부 계약서나 이런 것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차용증이라고 한다면 꼭 기재돼야 할 게 있습니다. 꼭 기재돼야 할 것은 물론 이제 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등록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초본을 떼어주는 담당자가 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 번호를 봅니다. 채무자 이름하고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주소나 연락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주소를 모르니까 초본을 띄는 거니까요. 차용 금액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초본을 떼어주는 그 프로세스를 안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채권자, 채무자, 이름, 도장 찍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이 번호와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 번호가 생년월일만 되어 있다. 이것도 또 캔슬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뒷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용 증명 반송된 것과 채권 원인 증서와 두 개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를 가면 이런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이 세 개를 같이 내면 됩니다. 내용 증명 반송된 거, 채권 원인 증서, 그리고 동초본 교부 신청서. 신청인의 이름과 서명, 주민등록 번호, 채권자를 쓰면 되죠. 대상자와의 관계, 채권자라고 쓰면 됩니다. 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채무자를 쓰는 거죠. 채무자 이름 쓰고 그리고 채무자의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 번호 쓰고 주소는 어차피 주소를 모르니까는 초본을 떼는 거니까는 주소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등본은 못 띱니다. 개인정보에서 가족사항은 못 띄고 초본을 떼야 되겠죠. 초본을 한 통, 그리고 여기 기재한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쓰는데 주소 변경돼서 전체는 안 떼어줍니다. 용도 및 목적. 이거는 제가 쓴 거거든요. 법원 제출령. 용도 및 목적은 이렇게 쓰면은 다 무사 통과가 돼요. 법원에 제출하는 제출령이다. 이렇게 법원 제출령으로 쓰고 증명 자료는 이제 차용증명, 차용증, 계약서는 계약서,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간 게 있죠. 채권 원인 증서 그거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민등록 열람 또는 동초본 교부 신청서, 동사무소 가면 별지 제7호 서식이 있어요. 이 7호 서식을 찾아서 이 7호 서식에 칸칸이 쓰면 됩니다. 신청서 한부 그리고 채권 원인 증서 반송된 내용 증명 이렇게 제출을 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담당자가 조금 업무에 캐리어가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이 사항만 충족되면 바로 떼어주는데 또 신입 직원이라거나 또 이해관계 사실원을 제출해서 초본을 떼어줘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저희가 아주 애를 먹어요. 또 꼬치꼬치 물어보고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러면 또 담당자가 위에 선배들한테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고 또 자료 찾고 이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한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사무소 직원이 초본을 떼어주는 거에는 굉장히 예민해요.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초보자일 경우에 업무에 이런 업무를 안 해본 사람일 경우에는 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투지 마시고 다른 동사무소로 가세요. 다른 동사무소로 가셔서 거기서 이런 이해관계 사실원을 제출하고 초본을 떼어줘본 경험이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요 요건만 부합되면 요 요건만 맞으면은 초본을 채무자의 초본을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도 가보고 그러면은 충분하게 시간을 투자하면 채무자의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으로부터의 어떤 보정명령이나 판결문을 통해서 초본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전 단계에 내가 자유롭게 떼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빨리 신속하게 띄어야 되니까 채무자의 초본을 법원을 통해서는 또 접수하고 보정명령 받고 판결을 받는 거는 더 오래 걸리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띄울 수 있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초본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요. 채무자의 초본 열람 방법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본을 따는 방법입니다. 1. 반송된 내용 증명 2. 채권 원인 증서 그리고 3. 신청서. 그렇게 해서 채무자의 초본을 띄었습니다. 초본을 띄었을 때 다시 반송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현 최종 거주지를 알아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채권 회수의 방법을 선택한다. 채권 회수의 플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담보가 경매 처분된 채무자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 지식, 채권 추심 등등의 이론과 실무 업무의 경험을 동원할 단계가 아니죠. 담보를 잃어버린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권을 잃은 거예요. 경제권을 잃었기 때문에 경제권을 회복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단계별 과정을 체크하면서 회수 과정에 플랜을 세워야 돼요. 내가 추심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시, 채권 추심 그 프로세스를 다 배우고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공격해서 채무자로부터 회수를 한다.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미 담보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많이 경매 등을 통해서 경제권을 잃어버리고 무너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산은 없어요. 만약에 법적으로 내가 추심을 해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다 이러면 채무자들이 그 남아있는 재산으로 더 활용을 해서 돈을 융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경제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추심이나 법률적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독촉과 면담으로다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독촉과 면담. 그러면서 변제를 유도를 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즉 대화라는 거는 돈을 갖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채권을 추심할 재산이나 수익의 원천지를 조사해서 그 가능성이 있으면 채권 추심을 하고 법률적 방법으로 그 방법을 추진하고 그 가능성이 낮을 경우에는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서 일종의 탕감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내가 원금이 귀하게 받을 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잔존 채권이 남아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다. 이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원금은 이자를 안 받고 원금 중에서 100만 원, 150만 원을 탕감해 줄 테니까는 350만 원, 400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만 300을 갚아라. 물론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에서 계산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잔존 채권을 탕감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금과 이자를 다 받겠다면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비용 절감, 시간 단축, 또 다만 얼마라도 나머지 채권을 받아서 자금의 융통,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거에는 또 그 단점이 있어요. 협상을 해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단점이 또 있는데, 이거는 채무자와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하거나 또는 뭐 전화를 통해서 협상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주도권, 채무자를 내가 멱살 잡고 끌고 다닐 줄 알아야 돼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흔히 말하는 밀당이라 그러죠. 밀당을 통해서 채무자와 어느 적정선에서 협상해 나가고 또 내가 채무자를 흔들어낼 수 있는 키를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 조회를 한다거나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약점이자 채권자에게는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담당자의 스킬에 의해서 역량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는 남자고 채권자는 여성분일 경우에는 이런 과정은 조금 힘들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채권 출신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여성분도 많거든요.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추심하시는 분이 여성이라 하더라도 문제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 단계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지급명령 신청을 같이 신청해야죠.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처리 가능한 재산이나 채무자의 그래도 뭔가의 수익의 루트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고정적인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생활을 해 나가는 게 있거든요.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찾아 나가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상보다 일찍 찾아냈다. 지급명령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다거나 또한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과정 전에 채무자의 그 재산이나 그 어떠한 그 확보할 수 있는 그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 이랬을 때는 판결문을 받기 전에는 급하다 이러면 가압이나 가처분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를 진행을 하면 채무자의 그 추심, 회수하는 그 과정이 시간과 내가 몇 프로를, 얼마를, 그리고 채무자를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해답이 나와요. 그럼 채권 추심 대상자의 현 상태, 채권 추심의 대상자 채무자의 현재 상태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은행권 채무로부터 은행연합회 채무 불이행 등 신용 불량, 변제 의지가 없는 채무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독촉과 몇 번의 반복된 압류 그리고 심리적 압박만으로는 변제하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됐을 때는 채무자의 사항을 파악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협상과 설득으로는 탕감의 전략으로는 그 회수가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이제는 여태까지 배웠던 준비한 법률적 지식과 추심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회수 전략으로 나가야 되겠죠. 먼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는 거죠.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는 거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채무자의 신용정보, 채무자의 카드 내역, 채무자의 연체 내역, 그리고 채무자가 어디 은행에 거래하는가 그 거래 은행까지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거래 은행에 뭐 잔고가 있고 이런 건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채무자의 보험, 가입된 보험,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고 어떤 보험이 들어가 있나 이런 정보는 좀 어렵습니다. 찾아내는 게. 그건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야 돼요. 이 보험. 대부분들이 보험은 한두 개씩 들고 있거든요. 보험에서 이제 현금화가 되는 보험이 있고 현금화가 어려운 보험이 있지만은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보험을 압류하기는 어려워요. 그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다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보험사의 근무를 어디 보험사에 보험을 들어놓은 그 보험을 찾았다. 그러면은 그 보험을 찾은 거에 대한 그 보험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보험을 다 압류를 해버리는데 압류에는 그 보험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걸려들게끔만 추심을 할 때, 압류에 추심을 할 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직장, 사업자일 경우에는 거래처 영업 매출 채권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거래처에서 미회수된 금액, 또 거래처에서 납품을 했는데 또 거래처에서 납품 또 서로가 어떤 영업적인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찾아내면 제3 채무자를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면 회수하는데 또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동차 차량 번호 부동산 소유. 자동차 차량 번호를 사실은 찾아내는 거는 그렇게 인터넷 접속해서 타이핑 쳐서 어디 정보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면 참 좋겠죠. 근데 자동차 차량 번호를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방법은 없고 자동차 차량 번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집행할 대상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을 통한 방법이 있죠. 법원을 통한 방법은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가 있어요. 재산조회를 먼저 하겠다 이거는 안 돼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서 여기에서 실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사실 이 과정이 몇 개월 걸려요.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지는 않죠.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안 되거나 채무자의 기타 영업 매출이나 또 보증금이나 기타 등등의 정보를 아는 방법은 없고요.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아는 방법은 통장 거래하는 거, 어디 은행에 예금 통장을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채무자의 집행할 대상을 조사에는 아주 한정적이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대표자의 스킬에 의해서 노하우와 솔루션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고 압류할 거를 그 대상을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거래처 채권 추심의 절차로는 임의회수와 강제회수가 있죠. 임의회수 채무자와 제3의 협력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 그리고 대물 변제 또 공증을 하는 것. 강제 집행에 따른 회수 절차는 다음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